오늘은 라인란트 재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벨기에와 프랑스는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부 전선에서 싸웠던 독일의 라인강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라인강 동쪽 60민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베르사유 조약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뒤이어 1925년 로카르노 조약으로 라인란트 지역의 비무장 지대와는 다시 한번 명문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 하에 라인란트 비무장 지대는 라인란트 지방뿐만 아니라 라인강 동쪽 60캠까지로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포함하여 알자스 지방과 접경인 바덴 지방까지 독일과 접한 모든 벨기에 마이너스로 셈부르 독일인들에게 라인란트는 단치히 및 단치히 회랑과 함께 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트라우마였다. 그나마 단치히 및 단치히 회랑은 독일 영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곳이지만 라인란트는 명백히 독일 영토였고 독일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임에도 군대의 주둔 및 무장은 불어된 비무장 지대였다. 이는 1차 대전 때 공격받은 벨기에와 프랑스에겐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으나 배후 중상설이 지배하던 독일에서는 치욕스런 일이었고 이 때문에 1933년 이전부터 많은 독일 엘리트들은 라인란트의 비무장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외교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재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29년 독일 외무장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은 당시까지도 라인란트 비무장 지대에 주둔하던 연합군의 철수를 협상하는데 성공했고 영국군은 1929년 말, 프랑스군은 1930년 6월에 라인란트를 떠났다. 이는 마지노선이 건설되며 프랑스의 안보 관점에서 라인란트 비무장화 상태의 중요성이 감소된 게 한 원인이었다. 라인란트에서 영국, 프랑스군이 철수함에 따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더욱 공개적으로 위배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독일의 분야를 막론한 엘리트들은 라인란트의 재무장이 1937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인식은 1933년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과 나치 독일이 1935년 베르사유 조약 파기와 군 재무장을 선언한 뒤로도 한동안 이어졌다. 1936년 2월 히틀러는 외무부의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를 앞세워 군부의 라인란트 재무장의 뜻을 밝혔다. 군부는 국방장관이자 군부의 1인자인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원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결사 반대를 외쳤는데 군부에서도 옛 독일의 영토인 라인란트의 탈환 자체는 수건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프랑스가 쳐들어오면 작금의 군사력으론 절대 못 막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웠다. 외무부 또한 군부만큼은 아니지만 반대 기류가 강했다. 베르사유 조약 파기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몇 년 지나면 외교적으로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서두르다간 역풍만 맞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반대에도 히틀러는 프랑스는 겁이 많고 나약해서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라인란트 재무장을 밀어붙였다. 결국 군부는 타협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보내고 만약 프랑스가 행동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즉각 철수하고 화해 신호를 보내기로 하였다. 한편 독일이 라인란트 재무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히틀러는 이미 1935년 영국 및 프랑스 외교관들과의 접견에서 라인란트 비무장 지대에 관해 슬쩍 떠보았고 이 시점에서 영마이너스프는 이탈리아 왕국의 에티오피아 침략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예상대로 라인란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히틀러의 바람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연맹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에 호응했고 이는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큰 배신감을 초래했다. 사실 영마이너스부도 이를 고려했기에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일 뿐 딱히 가혹하지는 않았으나 이것만으로도 대독일 포위망을 붕괴시키기는 충분했다. 무솔리니는 결국 영국, 프랑스가 아닌 독일에게 붙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라인란트 재무장 계획을 가속화했다. 마침내 1936년 3월 1일 히틀러는 국제연맹이 이탈리아에 대한 석유 제재 관련 논의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시선이 쏠린 틈을 노려 1936년 3월 7일 아침 독일 국방군 22,000명, 지역 경찰 14,000명을 라인란트에 진주시켰다. 그중 3천여 명만이 라인강을 건너고 나머지 27,000여 명은 라인강 동쪽의 비무장 지대에 머물렀다. 이들은 프랑스군이 대응할 경우 즉각 비무장 지대를 벗어나기로 되어 있었다. 히틀러는 프랑스가 만약 강경 대응한다면 라인란트 재무장 진행을 중지할 가능성도 보고 있던 것이다. 독일에 대한 대비 때문에 거금을 들여 국경지대의 마지노선까지 구축한 프랑스가 독일군이 국경 너머에 나타나는 일을 반가워할 리 없었다. 그러나 군 수뇌부에서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 총참모장 모리스 가물랭 장군은 수뇌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공황 이후 국방 예산 삭감으로 프랑스군은 크게 약화된 반면 독일군은 질적으로 수적으로 크게 증강되어 우리보다 우세에 있다는 독일군을 과대평가하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1935년에 독일 국방군은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아기 수준이었다. 프랑스군 수뇌부는 기존 군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고려했지만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침략 전쟁의 마무리에 골몰하고 있었고 폴란드는 1921년에 프랑스-폴란드 군사 동맹을 준수하겠지만 프랑스 본토가 침략당했을 경우를 약정했기 때문에 독일 대사에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대사에게는 프랑스와 함께하겠다고 말하는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폴란드는 로카르노 조약에서 배제된 바가 있었기에 로카르노 조약 위반인 라인란트 재무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할 명분도 1934년에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으로 인해 뚜렷한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군 첩보부가 라인란트에 투입된 독일군 병력을 30만 이상으로 오판하는 바람에 의지를 상실했다. 결국 프랑스는 대독 강경 대응을 포기하며 라인란트 재무장을 용인하고 말았다. 마지막 발악으로 국제연맹에 독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제소했으나 이에 찬성한 나라는 오직 1935년 체결된 프랑스-소련 상호원 조조약을 지키려고 했던 소련뿐이었다. 소련 역시 한 달 뒤인 1936년 4월에 독일-소련 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된 점에서 보듯 어디까지나 프랑스에 대한 외교적인 제스처에 불과했고 실제로 독일을 적대시할 생각은 없었다. 영국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독일을 달래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을 인정하는 방향이었다. 영국 총리 스탠리 볼드윈은 의회에서 영국 여론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영국은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영국 역시 프랑스처럼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독일의 유화적인 태도는 오스트리아 병합과 미넨 협정까지 계속 이어졌다. 미국은 멀로 독트린 정책으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설사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대공황의 여파에 한창 시달리고 있던 때라 전혀 행동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이해관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라인란트 재무장을 인정했으며 히틀러의 도박은 성공했다. 라인란트는 다시 재무장되었고 이후
히틀러의 자신감은 늘어나 주변 약소국들을 침탈하게 된다. 지금까지 라인란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